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 얘기해봐야죠, 바로. 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장 안 좋게 본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제발 그렇게 보지 말라고 제가 막 밀어붙였는데 끝까지 근데 그 흐름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 안 좋게 보실 때 2,700대 올 거라고까지 생각하셨어요. 진짜 생각보다는 저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다음에 11월 달에 2022년 전망하면서 저희 2,600선대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오미크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겨울철이 되면 항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10월 달에 증시가 반전을 했던 시작점이 병목 현상 완화 기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90일간의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병목 현상이 심해진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난다면 고용 개선이 더뎌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1월, 2월쯤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병목 현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실망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되면은 그것 또한 병목 현상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때도 뷰를 바꾸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병목 현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였고 지금도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여파들이 물가, 통화 정책, 금리 이런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전이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지 좀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네. 지금 2,600까지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PBR 1배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 포워드 기준으로는 PER 1배 이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 1배가 한 2,630, 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PBR 그 정도로 본다면은 올해 그 연말 기준으로 22년 연말 기준으로 EPS 환산치 이거를 그러면 2,700도 안 270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실적 전망이 떨어져서 그 정도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실적 전망이 떨어진다. 네. 그런데 이제 병목 현상이 좀 풀리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더 턴어라운드하는 게 확인되면은 연말로 볼 시점은 볼 지수 때는 그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수 흐름들이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하고 그다음부터 턴어라운드에서 상승 추세를 재개한다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가 그렇게 나쁘게 보면은 올해 내내 시장 없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제목이나 그런 데도 말씀드렸지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은 1분기. 그리고 그때 좀 공포심리가 커질 때 좀 저점 매수를 하면은 올해 내년까지는 좀 편안한 장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선 6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데 약 한 8개월? 좀 더 길게 간다면 한 8, 9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1년 3개월 동안 상승한 데 따른 중기 조정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흐름들은 좀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텐데 일단은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을 잡아갈 거고 이제 눈으로 이제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구나. 그럼 뭐가 긍정적으로 변할까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공급 병목 현상이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병목 현상이 가장 큰 이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 좀 풀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 풀리고 있거든요. 좀 그런 상황에서 그 병목 현상 완화 시점하고 물가 정점 통과 시점도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2분기에는 정점일 거다. 왜? 하반기엔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좋아질 거니까. 3분기에 정점일 거다. 4분기에 정점일 거다. 근데 지금은 4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돼야지 물가도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도 통화 정책을 더 매파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이
인식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풀리는 계기가 병목 현상 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목 현상 완화가 안 되면 통화 정책을 매파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물가도 계속 좀 이번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핵심적인 이유도 그것이고요. 네. 저도 이제 저 가까운 분이 아주 세계적인 선사에 있어요. 네.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받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도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뭐라고 했었냐면 맞아요. 제발 이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래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올랐고 운임이 지금 그 운임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 곧 이렇게 고공행진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그 유지되고 있다는 건 정책 안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번 FOMC에서 50bp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한 방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를 연준이 타격을 해줘야 인플레 기대 심리가 좀 꺾이면서 안정되는 맞습니다. 건데 우리 그러면 이 팀장님도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좀 세게 발언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3월 달에요? 아니 이번에 1월 달에요? 25, 26일. 1월 달에는 크게 뭐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자산 시장 가격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일단은 자산에 대한 부담들은 좀 한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매파적으로 가기보다는 약간은 뭐 좀 지켜보자는 쪽 아니면 그동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양적 긴축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통화 정책이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떤 인식을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는 공동락 부장하고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정리한 생각들은 3월 FOMC를 끝나면 3월. 네, 3월 16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4시인데요. 그게 끝나면은 시장이 인식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희 공동부장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긴축에 대해서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중립금리라는 게 있다. 그렇지. 네네네. 예전에 3%라고 얘기했던 그 증권금리. 근데 지금 2.5%거든요. 그리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에서 장기 GDP 성장을 전망을 내놓은 게 1.6에서 2.2고 그걸 반영을 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연준이 2024년 전망을 해놓은 게 2.1%였어요. 그래서 8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7번 하는 걸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분기별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횟수별로 나눠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속도보단 완만해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3월에 금리 동결을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생각했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지 뭐 이거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는 건 아니겠구나. 시장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월 FOMC 결과 나온 다음에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있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은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의 시장이 인식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공포감들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들이 저는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월, 2월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3월 달에 변곡점이 나오게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미 지금 1월 달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1월 달 내일 모레 있을 FOMC를 두려워하고는 있는데 채권 시장은 지난 주말부터 뭐랄까 이걸 안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 1.8, 1.9를 가던 게 갑자기 단박에 2% 뚫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싹 내리면서 1.7대 초반까지 지금은 빠져 내려가고 있는 거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FOMC를 시장이 느끼는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의 그런 정도의 매파는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자료를 썼는데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12개월 포워드 PR 10배가 2,790포인트고요. 그리고 PBR 1배가 2,800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을 보면은 좀 자산 시장별로 되게 엇갈렸거든요. 채권 금리 급등하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 빠지고, 달러도 왔다 갔다 하고, 유가는 상승하고, 증시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각 자산군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아마도 통화 정책이나 뭐 그런 금리나 이런 부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 취약했던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었던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한국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같이 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지난주 후반에 특히 심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증시 하락. 그러니까 위험 자산 하락, 안전 자산은 회복.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시작점이 있었나, 어떤 트리거가 있었나를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한 5만인가 더 나왔죠. 6만 건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통화정책 금리 부담, 그로 인한 자산군별로 엇갈린 흐름, 불안한 흐름이었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조금 진정되니까 또 하나가 또 더 큰 변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등이 나오는 과정은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금리, 유가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된다라는 거에 인해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2월 초, 2월 중순까지 확인하는 1월 경제 지표들이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병목 현상 완화 시점 더 지연될 거고, 그리고 소비, 최근 미국 쪽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돈 다 떨어졌다는 소리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준 그 많은 돈들이 이제 다 썼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 지나면서 다 써버려서,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임금 소득이 들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 개선이 더뎌지게 된다면 그 시점도 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시점이 2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월달 하락과 2월달 하락은 조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그 안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전망을 하다가 이제 딱 한국 변수로 딱 돌아오면 이제 또 수급이 정말 이거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이제 전체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들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미국 선물 플러스고 뭐 중국 플러스고 다 그랬는데, 일본도 플러스 났었는데 한국만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수급적인 상황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얘가 들어오면 어떤 애들이 줄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오늘도 뭐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수급적인 교란 요인들이 시장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패시브하게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금을 새로운 데서 수요를 받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 뽑아 쓰려니까. 그렇죠. 그게 규모가 크지 않다면, 또는 2021년 1월처럼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는 장세라면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빼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빼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너무 하는 대어라서. 너무 대어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1월 27일이면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한 방에 돼도 문제고 한 방에 안 돼도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도 계속적으로 어디선가 빼가지고 계속 이 종목을 사야서 비중을 채워놔야 되는 수요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수급적으로. 네. 3월에 변곡점이 온다. 3월 네. FOMC를 이제 계기로 전후로 해서 올 것 같다. 그럼 사실 거의 1분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스탠스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지금은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2,800, 2,790 지금 오늘 네. 왔다 갔다 했던 지수대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수급 변수만 빼고 본다면 코스피는 2,900선 회복 시도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줄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많지 않은 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비중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언제 사야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지금 물어보신 부분들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서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운신의 폭이 너무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전망한 게 좀 달라져서 2,900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2,900 뚫고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일단은 왜냐면은 뭐 주식 비중이 90% 뭐 거의 100%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언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질 텐데 만약에 주식 비중을 너무 풀로 채워놓으신다면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내려오면은 손 쓸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전략은 그래도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저점에서 잘 잡아서 내 수익을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시점을 좀 앞당기고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내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2,800이 깨지고 막 그랬으니까 지금 팔라는 거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해서 좀 올라오면은 좀 회복되면은 네. 그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장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 작년 올해 이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그 장 외에 비쌌던 주식들이 진입을 해 주시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장외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엄청 비싸죠. 그 K 옥션도 네네. 예 중에 하나인데 장내에 있는 그 1등 힙쪽으로 해진 1등 서울 옥션보다 훨씬 비싼 네. 가격에 상장을 성공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장외가 비싸니까. 네. 우리나라는 장외가 대단한 시장이니까 장내 시장보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외 대단한 주식들이 장내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수급이 빨려 들어갔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맞아요. 착한 애들이 바보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적 잘 내고 기업 활동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덩달아서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계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분석을 못하겠다. 밸류에이션, 이익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 휘둘리는 것들이 많다. 진짜 안타까워.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것은 지수, 인덱스, 삼성자 하이닉스, 뭐 카카오, 뭐 이런 대형 한 10개 안쪽으로만 하지 옛날처럼 뭐 커버리지를 늘리거나 그런 데 관심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한국 시장의 운신호폭이 더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안 좋아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더 안 좋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 하반기 때 이런 이슈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급 변수가 시장을 출렁이게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언더슈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저평가하는 흐름들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글로벌 경기, 네. 신흥 아시아 쪽의 경기 회복,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경기 저점 통과하는 시그널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그래서 저는 한국도 뭐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완전히 글로벌 꼴찌같이 보이는 것 보이고 있지만 네. 좀 변화가 있다면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가장 싸고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뭐 미국 해외 증시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한국 증시를 막 필요 없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좀 그럴 때일수록 한국 증시를 더 찾아보고 더 바라봐야 된다. 네.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는 뭐 중국, 한국, 뭐 신흥 아시아 이쪽들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주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매수 압박을 잃어버린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고아 주식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고아 주식들은 좀 걷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 드냐면 오늘부터는 야,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주가면 그쵸. 얻어맞아도 상관없어.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뭐 이런 정도 가격에 못 사주면 언제 살 거야.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나 이렇게 싼 주식을 뭐 굳이 버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죠. 생각이 많이 네. 싸죠. 싸죠. 그래서 저도 저같이 이렇게 좀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아니라면 네. 저는 뭐 시장 포인트를 뭐 5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지금 대형주나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좀 사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거의 없고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번 조정 국면이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한테는 공포스러운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새롭게 주식 비중을 채우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2월, 3월 지나면서 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네. 바라봐야 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 주식이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무리 싸도 누가 좀 사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럼요. 맞아요. 지금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언제 이게 아버지를 찾을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하고. 탁월한 비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네. 미국은 장기 시계열 차트를 보면 사실 좀 무서워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공중에 붕 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디까지 빠져야 지지선이 있는 거야? 거의 10년간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지지선을 찾지? 중장기 주간봉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찾는 게 고점 대비 하락폭이 얼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이 이제 곧 있을 거다. 단기 반등이 곧 올 터이니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건데 단기 반등이 와서 옆으로 횡보해 주면 다행인데 또 한 대 얻어맞으면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좀 과도한 통화 긴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한 대 더 맞으면 차트가 참 무서워지는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그래도 실적이 나쁘진 않잖아요. 나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썼던 자료 제목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그래서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저는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잘 따져보면은 그동안 기대감이나 뭐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왔던 거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면 한국도 좀 더 불안할 수 있다라는 톤으로 자료를 썼었어요. 미국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첫 번째 하락이 나온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까지 계속 올랐다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더 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코스피도 더 밀려날 수 있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가지고 저도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많이 올란 만큼 되돌림은 좀 있어야 되겠죠. 나이트메어가 따로 없네. 네.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코멘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 그 다음에 S&P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죠. 네. 이게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인 것 같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이탈한 적이 없었던 지수대를 이탈했다는 것은 좀 엄청난 경고 시그널이다.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 반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제일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맞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꺾이기 전에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 주말 데이터를 봤는데 340만 명이더라고요, 글로벌리. 네. 직전 고점이 80만 명이었는데 4배 이상 튀었죠. 근데 재밌는 건 사망자 수는 많이 올라와서 9천 명대였어요. 평균치를 보니까 7천 명대고, 이전 고점이 15,000만, 16,000명대였다면 그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됐지만 이동성 지수라든지 경제활동 지수가 빠지진 않아요. 좀 소폭 둔화됐기는 하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만 잡히면 이렇게 이동성 지수 좀 회복되는 듯하다 이렇게 좀 꺾인 상황인데 이게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경제활동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다면 일단은 좀 빨리 맞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네.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첫 번째 조정이라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네. 3% 후반, 4%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네. 기대가 많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기울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배가 돼서 시장이 그렇죠.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증시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국면에 있는 거지 미국 경제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짧게 보면 굉장히 아픈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길게 본다면은 좀 미국 시장 측면에선 좀 건전한 조정 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 조정이 지금 뭐 나스닥 15% 고점 대비 15%나 나타났고 S&P 한 7% 정도 나타났고 했지만 이게 근데 이게 시작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은 대세하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N자형 하락 패턴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네. 코스피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그 안에서의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2월 달에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 증시도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나왔다라고 볼 만한 시그널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지금 이제 막 피어권으로 살짝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중립이었어요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중기 리스크 인덱스는 0.8까지 갔다 0.5까지 떨어졌다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좀 미국 증시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한국 증시도 좀 불안하지만 그동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쉽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새롭게 좀 긁어주면서. 네. 근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시장의 추세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이 불안해하고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등락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 흐름들이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꺾어놓을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것 그리고 3월 FOMC를 지나면서 진짜로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는지 여부 요것들을 조금 체크하신다면 바닥을 잡는데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미국 FOMC에서 이번 1월달 그 FOMC에서는 뭐 50bp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온다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5일 이후로는 미국 시장 반등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공포를 녹이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시점이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네. 그렇고. 그런데 다음 스테이지의 시작점은 아마도 고용지표를 확인하면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와 감소 패턴에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21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월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랑 미국 그리고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감이랑 보면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68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확진자 수가 늘면 어김없이 거의 취업자 수 증감 줄고 네.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쫙 올라가고 네. 또 늘어나면 쫙 떨어지는데 지금 미국도 1월 평균 확진자 수가 한 70만 명, 80만 명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 그로 인해서 소비, 병목 현상 완화 시점 이런 것들을 막 지연시키면서 풀릴 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기대감들이 훅 뒤로 후퇴하면서 시장은 그때 조금 한 번 더 레벨 다운되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그 공급 적체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소비 여력은 이제 점차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요 다음번에 반등한 이후에 미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아마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을 뒷목을 잡을 거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바닥을 언제쯤 통과할까라는 분들에 있어서는 다시금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꺾이게 된다면 다시금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아나면서 좀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코로나19가 언제 꺾일지 아느냐 저도 모르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남아공 쪽에서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꺾여서 송곳 모양이라는 얼음 송곳 모양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2월 말 3월 초에는 오미크론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봤으면은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좀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게 한 3월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월 말 3월 초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게 된다면 아 이제는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라는 심리를 통해서 바닥을 잡아가고 이제 3월 풀리고 이제 3월 달에 확인하는 2월 고용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아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통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면서 3월부터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풀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달만 해도 뭐 계속 상승할 것 같았던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또 풀리기 시작하면 또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저는 3월을 지나면서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 팀장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그 암울한 것들 일단은 반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하강에 대한 그 어떤 인식 그것이 시장을 좀 짓누를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한 이후에는 수급이 여전히 받쳐주지 못하면서 수급 악화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일단 그 흐름들은 3월 1분기까지의 시나리오고 1분기가 지나가면 이런 모든 악재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급반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뉴스 기사를 캡처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거요? 증권사별 2022년 코스피 밴드 했는데 다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회사만 하단은 여 끝에 있고 상단은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어요. 저희는 올해 상단을 3,330으로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조정이 많은 분들한테 잘 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꾸 뭐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시장이 끝났으니까 떠나자라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좀 어려운 시간이 한 달, 뭐 길면은 한 달 반, 두 달 정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왜 시장이 오르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시장이 얼만큼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2020년 3월 말 4월 초부터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막 난리가 났고 막 경기가 막 침체간다 막 그랬을 때 시장은 충분히 반영했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1분기 중에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점을 이제 3,300 정도까지 보신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 근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2022년에 기업 이익 규모를 21년보다는 적지 않게 보신다는 거. 더 높게 보죠. 네. 더 높게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300이 나온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EPS 총량을 EPS 총량을 뭐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좀 레벨이 한 260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포인트로? 좀 떨어졌다가 네. 저는 270 이상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10배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는 그 밑으로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네. 뭐 12배 정도까지는 코로나19 이후 평균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해? 네. 많은 분들이 금리나 유동성이 뭐 밸류에이션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또 다른 변수는 경기 흐름입니다. 경기 흐름. 네. 그러니까 경기, 금리, 유동성,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경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반전을 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그림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사면서 극심하게 저평가되었던 밸류에이션은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한 3,300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작년도 우리가 2021년 아직 확정치가 안 나와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180조 내외의 EPS를 봤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180조 이상을 훨씬 더 네. 대략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반도체만 잘 받쳐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 190조 이상은 보죠. 190조. 네. 그리고 또 내년에는 200조 이상을 넘어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5에서 한 10% 사이의 이익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1분기에는 악재가 많기 때문에 그 악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으나 딱 그 궤가 그러네요. 3월 이후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이익 전망의 흐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네. 1분기는 이미 개선됐어요. 이미 바닥에서 반도체 실적 전망 2022년 실적 전망은 괜찮죠. 한 7% 정도 올라왔어요. 이미. 네.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그 물음표를 계속적으로 던지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반도체 주가가 저점 대비 이미 20%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저는 자꾸 2017년이 좀 떠오르는 듯합니다. 2017년 좋을 때인데 아주 좋을 때인데. 네, 아주 좋을 때인데 제가 그런 힌트를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이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사업 쪽에서의 레벨이 올라오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플럭츄에이션이 크고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PC 중심의 사이클, 4년 PC, 주기, 핸드폰 뭐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AI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고 꾸준히 올라오는 수요들이 레벨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사이클이 완만한 우상향이면서 그 진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이클을 걸어왔던 반도체가 이제는 완만하게 우상향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것만으로도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뭐 계속적으로 앞당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턴어라운드 시점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된다면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2016년에도 2016년 말에도 2017년에 대해서 그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그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병목 현상이 또 풀리면 자동차 수요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녹여본다면 올해는 반도체를 놓고 가선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공급적체 얘기를 하실 때는 반도체의 전망까지도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2분기까지도 공급적체 제대로 안 풀리면 반도체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망도 약간 훼손될 수 있다. 훼손될 수 있고 또 시점이 계속적으로 딜레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도 운송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분한테 계속 데이터를 달라 그래요. 매주 어떠냐 보는데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레벨이 떨어지진 않고 있고 미국 육상 운송은 난리가 났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운송량 자체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역을 하면은 그 컨테이너선을 막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별로 그 화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풀려야지 좀 시장이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재고 축적 수요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소비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니? 아니야. 그러면은 경기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재고 축적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미국 재고가 1.080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1.4. 코로나 충격을 받아서 내려왔던 게 1.2.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게 1.05였다가 1.12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1.08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고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연말 소비 시즌에 온라인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뭐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거가 재고가 없어서 못 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온라인 활동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돈 떨어져서가 아니라 재고가 없어서 그리고 할인을 안 해서. 왜냐면 재고가 없는데 할인을 이만큼 하면 손해를 보면서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올 거다. 근데 왜 지금 안 들어오냐? 아니 물류가 막혀 있는데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만 풀면 미국 쪽에서는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 그러면 한국엔 되게 좋겠죠. 수출을 하고 제조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유럽은 이제 소비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유럽은 코로나19 상황에 너무 휘둘리고 회복기금 집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소비가 엄청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데 떴다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충격을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메이크업되게 된다면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중국도 공동 부유 정책을 성공해야 되는 필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나눠서 모두 같이 잘 살자지 힘든데 나눠 먹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계올림픽을 끝난 뒤에는 좀 성장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은 재고 축적 수요, 유럽은 소비, 중국은 제조 이런 삼각 편대가 좀 만들어지면서 좋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코로나19 진정돼야 되고 너무 그래서 좀 풀려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그 2분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분기 암울했던 흐름들이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할 수도 있겠다. 한국에서 이제 역시나 반도체 이익 규모 맞습니다. 그 이익 규모를 추정하려면 반도체 현재가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키는 반도체 실적이 지금 아직까지는 2021년 3분기 실적을 올해 하반기에 넘지 못한다는 전망이 아직 남아 있어요. 워낙 좋았으니까 3분기에. 그런데 내년 올해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이게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진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각도기님, 전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네. 보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나빠지기도 그쵸. 하고 그렇죠? 네. 나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지면 또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을 때 사실 안 좋을 때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안 좋을 때 막 좋을 때 그쵸. 좋았을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발상 투자를 그러니까요.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극단의 상황에서의 역발상이 유효하지 네.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공포스러운 국면이긴 하지만 그 극단을 보진 못했다. 네. 그 공포심이 정점에서는 분명히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길게 보면, 짧게 보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시점이지만 긴 앞으로의 먼 흐름들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언제 잡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유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계를 좀 길게 보고 너무 쫄지 말자. 네네. 네. 좋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주셔서 좋은 뷰 들려주세요. 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